우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님께서 이 대학 도시라는 컨셉으로 전국에 수년을 해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됐는데 그 첫 스타트가 바로 부산의 신라대로부터 시작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최하는 걸 허락해 주신 우리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세미나가 잘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식순에 의해서 먼저 축사가 있겠는데요. 정재수 국회의원님께서 축사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벽도 잘 끌고 이렇게 쾌적한 대학 공간을 이렇게 오늘 허락해 주신 우리 서남식 총장님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총장님은 제 고향 하늘 같은 선배님이십니다. 네, 고향 의령 인물이 많죠? 우리 서남식 총장님 고향이 의령입니다. 저도 의령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총장님께 이렇게 귀한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대학 도시인데요. 대학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대학은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대학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지역과 이제 전혀 상관없는 존재인 것처럼 존재해왔고 또 대학이 어려워지면서 주변의 지역도 함께 어려워지면 그러면서 지역도 망하고 대학도 망하고 교육도 망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다행히 이 분야에 관한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께서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학자로서 어떤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을 쭉 해왔습니다.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거를 이제 이광재 전 도지사께서 이제 쭉 하시는 건데 그러한 이제 실천적인 경험이 누적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 대학이 사는 길 그리고 대학과 함께 지역이 함께 사는 길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다시 살려내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오랜 고민과 또 경험을 통해 가지고 쌓은 것들을 아마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분당 강의료를 한 30만 원씩은 내야 그 정도로 저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오늘 이제 기소 발제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이 신라대학교까지 찾아오신 분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신 고등학교 총논문 회장님도 와 계시니까 어쩐 일인고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지역의 대학 도시에 대해서 아마 생소하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남식 총장님과 신라대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님 귀한 발제 그리고 함께 토론해 주신 여러 박사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또 반갑습니다. 오늘 AI 핵심도시 2.0 추진을 위한 우리 대학도시 설립 토론회를 저희 대학교에서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러니까 원주의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2개 다 해봤습니다. 2개 다의 경험이 있고 또 하나는 서울대학교 거기 평창에 국회의원 할 때는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90만 평을 제가 지어봤습니다. 유치하고 운영하는 거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사는 건 일자리가 있어요. 보육하고 교육에 걱정이 없어야 돼요. 집 걱정이 없어야 돼요. 건강 의료에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노후 생활이 편안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적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의 결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정치인이 부딪히는 것은 경제 위기는 반드시 정치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위기는 국가 위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위기를 막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이 붕괴되고 이 국민들의 삶이 붕괴되면 결국 SNS와 불량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분열된 나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경제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수도권과 지방의 빅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우리가 정치학을 만든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제자들하고 180군데의 폴리스를 돌아다녀 봤어요. 거기 보니까 군주정도 있고 귀족정도 있고 민주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180개를 돌아다녀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경제로서 중산층이 강한 도시,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는 중간층의 정치 참여가 많은 폴리스가 성공하더라. 결국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 있어야 되고 정치적으로는 중간층이 있어야만 그 폴리스가 안정화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기본이라고 보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부산에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곧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기회는 아마 4월 1일 날 관세 폭탄이 터지냐 안 터지냐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1년에 500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그러면 미국은 이 자신들의 적자를 줄이려면 뭔가 변화를 우리가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저는 에너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1년에 1,700억 달러를 수입합니다. 전 세계로. 그런데 왜 에너지가 중요하냐면 1,700억 달러를 수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거를 에너지를 사주겠다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상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유럽을 보니까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던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못하니까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경제로 내려가 버렸어요. 돈이 있다고 에너지를 항상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유사 상황이 생기면 국가 비상 상황이 생기니까. 94%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대한민국은 이제 빅딜을 해야 된다. 미국하고 미국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을 빅딜을 하는데 그 에너지 수입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부 장관은 세일가스 MIT를 나온 CEO 출신입니다. 여기서 빅딜이 저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첫 번째 있다. 그러면 이 대부분의 것은 LNG로 오게 될 텐데 그 LNG는 어디서 오느냐?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그 새로운 가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왜 트럼프 대통령은 남의 나라 땅 그린란드에 욕심을 내는 것입니까? 왜 알래스카를 무한정 개발해가지고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석유의 39%가 미국 본토로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석유가 많이 나는데 알래스카하고 왜 그린란드를 연결하려고 하는가? 그건 바로 북극 항로 때문에 이 그린란드에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6월 12일 날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아마 우리 대통령도 거기 가게 될 것입니다. 핵심적인 아젠다는 북극 항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다는 북극 항로가 되는데 아직 북극 항로는 얼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은 딱 우리가 유럽의 암스테르담까지 가는 걸로 보게 되면 호치민이 딱 절반입니다. 이쪽 호치민 앞을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유럽을 가는 것 같고 호치민의 오른쪽에 있는 건 전부 부산 앞바다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해에 있는 것, 싱가포르에 있는 것, 광동성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부산 앞바다를 지나가야만 북극 항로로 가게 됩니다. 부산이 세계 물류 항구 도시 제1의 도시가 있는 길이 북극 항로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도 어디에 에너지를 수입하냐면 우리는 알래스카에 에너지를 수입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럼 알래스카의 에너지를 어떻게 수입을 합니까? 결국 북한 앞바다를 지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북극 항로는 얼음이 있기 때문에 쇄빙선이 필요합니다. 얼음을 깨고 가는 배가 필요합니다.
LNG선을 두꺼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LNG선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중국 다음으로 한국의 조선산업이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북극 항로 때문에 에너지 문제 때문에 한국이 조선산업에 다시 한번 부흥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선박금융, 그 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이 저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AI 시대가 우리가 돌입을 하게 됩니다. AI 시대가 오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LLM 모델이나 거대 언어 모델이나 이게는 이제 보통의 기술이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AI 시대는 에너지 과소비 시대가 옵니다. 왜? 거대한 전기를 소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전략은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느냐 마느냐가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전기를 먹게 돼 있습니다. 이 전기를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많은 나라가 일본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본은 지질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전기의 질이 아직 대한민국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가지고 있고 이 화강암 지대인 우리가 부산, 경남이나 대한민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면 AI 시대를 앞서 나간 도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의 또 하나의 먹고 사는 게 뭐가 될 겁니다. 부산, 경남, 울산에 가장 많은 산업은 자동차 부품 산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AI라는 게 오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라고 보면, 여러분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깡통 로봇이 하나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있으면 머지않아서 가사용 로봇, 지금은 주로 산업용 로봇이지만 가정용 로봇이 등장하게 되고 일하는 로봇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로봇을 3천만 대의 로봇을 만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AI만 빼면은 자동차 부품 산업을 한 제조업을 만든 부산, 경남, 울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여러분 현대에서 만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거기서 나오는 개 있죠. 거기에는 인공지능 개에 나온 거기에 발, 그 발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만도 기계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만듭니다. 왜냐하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계의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그건 대부분 자동차 부품 산업을 한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부산에 저는 앞으로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새롭게 2007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미국 회사들입니다. 애플, 아마존, 알파넷, 페이스북, 엔비디아, 테슬라, 디즈니, 페이팔, 넷플릭스, 전부 이게 20년 안에 새로 생긴 기업들인데 10년 안에 새로 생긴 기업들이 미국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혁신이 일어났는데 한국 경제는 30년 동안 새로 일어난 게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카카오뱅크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혁신이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엔비디아라는 이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가 대한민국 5천만이 피땀 흘려 번 돈 시가총액보다 많은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 현실입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250조의 돈을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사겠다고 가 있습니다. 굴욕적인 상황을 현재 우리 대한민국 한국 경제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 경제로 넘어가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만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솔루션을 찾을 것인가? 솔루션은 이런 겁니다. 새로운 산업을 하려면 새로운 기술이 없이 어떻게 새로운 산업을 합니까? 삼성전자가 그 잘 나가는 세계적인 기업이 엔비디아라는 그 반도체 회사 하나 때문에 흔들거리는 거예요. 기술이 없으면 새로운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술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 머릿속에서 나옵니다. 그 머리를 뭐가 채워줍니까? 결국 우리가 초중고부터 교육에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교육이 그만큼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교에 332개 대학이 있는데 이 부산에 있는 대학을 한번 보세요. 점점 더 지금 대학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요. 과거에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 여기서 하게 되면 서울대학교 합격자가 몇 명이라고 전국적으로 순위가 맺었는데 지금 부산 지역 전체에서 서울대학을 몇 명 들어갑니다. 제가 강원 경기도 분당에 있는 거기 지역구에 있는데 한 고등학교가 서울대학을 50명을 들어가는 그 학교. 우리의 초중고등학교 우리 자식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생각의 힘을 길러내는 것이 결국은 저는 대학이고 그 대학에서 결국은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현재 대학 하나가 무너지면 그 지방은 하나씩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이걸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 대학교라는 걸 우리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요새 여러분 아파트 단지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새로 짓는 거. 새로 짓는 거 생각하면 소소히 식당이 생기죠. 그죠? 식당이 생기죠. 그 다음에 요새는 게스트 하우스도 생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왔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사는 거는 일자리, 집, 보육, 교육, 의료, 건강, 노후, 봉급, 문화 공동체가 있고 따뜻한 마을이 있으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가 뭔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패키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몇 년 전에 김영춘 서울 여기 부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왔는데 자갈치 시장을 갔는데 한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좌판에 있는 할머니가 저한테 물어볼게요. 말씀하세요. 아니 선거 때가 되면은 희망이 있어 투표를 하고 근데 또 실망을 하고 선거 때가 있으면 투표는 또 실망을 하고 도대체 정치가 뭐가 됐는데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오랫동안 끊이지 않는 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라고 생각한 결론이 저는 이 원리를 7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솔루션을 찾아야 돼요. 집 하나 사는데 20년이 걸리는 이런 나라는 세금을 안 내요. 애 영어 사교육비 하는데 영어 학원비에 한 달에 50만 원씩 드는 이런 나라는 더 이상 세금 낼 이유가 없는 나라.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 다음 페이지. 그런데 원리를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네덜란드 바이링햄이라는 도시인데 인구가 5만 명도 안 돼요. 4만 명 조금 넘는데 식품 하나로만 70조 원을 식품 하나로. 근데 여기 가보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라고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Today is knowledge, tomorrow is business. 세계적인 농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건 하버드 대학 문장이에요. 하버드 대학 문장은 왼쪽에는 모르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 오른쪽에 공부하는 사람. 이게 하버드 MIT 문장이에요. 최고의 지식이 있을 때 최고의 기술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미래 산업이 나온다는 게 핵심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건데 산업공상은 선비는 높은 거고 상위는 낮은 거다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기원전 7세기니까 3000년 전에 관포주교에 나오는 관중이라는 재상이 제 나라의 재상이 됐는데 산업공상이 따로 모여 살아야 되겠다. 왜? 따로 모여 살면은 서로 경쟁하게 되고 협력하게 된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비단을 만드는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전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이 제 나라의 관중이라는 사람. 피렌체가 우리가 메디치 가문 얘기하지만 피렌체라는 곳이 집조공, 우리가 모직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집조공이 8만 명이 사는데 15,000명이 집조와 관련된 일을 하니까 세계적인 모직 산업이 나오고 이게 그것 때문에 결국 이 피렌체라는 것이 세계적인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돈을 번 건 어디에 공장이 돈을 벌었죠. 사상공단. 그 다음에 돈을 번 건 공단이 돈을 벌었어요. 다음. 그 다음에 빌딩이 돈을 벌었어요. 빌딩 안에 다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보면은 세계적으로 도시를 버는 데는 돈을 버는 데는 실리콘밸리라는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IT 하나로만 세계적인 도시가 됩니다. 실리콘밸리 가지고 독립하면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나라가 되죠. 여기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고 스탠포드 대학에 가보니까
학생의 90%가 학교 안에 삽니다. 회사가 학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회사가 하나 학교 안에 들어와 있고 학생들은 90%가 학교 안에 삽니다. 저기가 하나의 거대한 미래의 과거를 보면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일자리가 있고 집, 학교, 병원, 경력 이게 다 한꺼번에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유지하면은 깨어있는 시간이 1.8시간을 써야 됩니다. 왜? 자동차를 사야죠. 기름 넣어야죠. 보험료 내야죠. 근데 자동차가 100대면 96대는 주차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근할 때 갖다 놓고 퇴근할 때 가져가니까. 실제 길거리 돌아다니는 건 2.6대만 돌아다닙니다. 이제 좀 있으면 자율주행차가 오게 되면 이 자동차의 시대도 곧 마감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을 여러분 줄인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1시간 반 들어가는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만 있으면 인간의 삶은 훨씬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만약 내가 학원비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유럽처럼. 학원비가 없다면 이렇게 저희가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7남매인데 우리 아버지 엄마 둘이 해서 우리 7남매가 전부 학교를 다녔어요. 지금 애 하나 키우기도 어려워요. 왜? 집값 문제가 비싸고 사교육 문제가 비싸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길을 찾자. 그럼 어디서 답을 찾냐?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은 산업이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포항제철은 포항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포항공대를 만듭니다. 구미전자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호공대를 만들고 경북대 전자과가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울산의 조선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대학교 조선산업과 부산대학교 기계학과는 전국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창원에는 기계산업을 만들고 여수에는 여수화학단지라는 도시를 건설해서 종합공업시대를 만듭니다.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의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판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판교라는 것이 IT인데 제가 그 분당의 지역구인데 40만 평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 170조 원을 합니다. 여러분 350만 부산 도시가 140조 원을 합니다. 그만큼 직접화된 효과가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했는데 많은 부산분들은 문현동에 금융단지가 와서 우리한테 뭐가 되는가. 금요일 되면 다 서울로 다 올라가고 일요일 되면 통통 비. 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애들 공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까? 저녁에 너무 심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온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우리가 요구를 맞춰줘야 또 변화가 될 테니까. 다음으로. 그런데 스탠퍼드 대학에서 노벨상을 13명을 내는데 여기 한 1000만 평쯤 냅니다. 이 학교는. 스탠퍼드 자체는. 왜냐하면 옛날에 미국에 돈이 없을 때니까 링컨 대통령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데 주립대학을 짓게 되면 땅을 2000만 평씩 공짜로 줬어요. 상원의원 1명, 하원의원 1명, 하원, 상원의원, 국회의원 2명이면 4000만 평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엔 어마어마한 땅이 넓은데 재밌는 거는 이게 스탠퍼드 대학하고 구글, 테슬라, 휴렛패커드, 시스코,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이게 다 이 사람들 출신들인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 회사를 다 합치면 세계 7위예요. 더 놀라운 거는 스탠퍼드 대학이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 딴 사람이 몇 개냐면은 270개의 금메달을 땄어요. 사람을 키우는 거죠. 뮌헨 공과대학. 뮌헨 공과대학은 독일의 대표적인 공과대학인데 이 학교 안에는 대부분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기업 연구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취직하기가 좋은 거고 회사로 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좋은 거고 그래서 뮌헨 공과대학이 저렇게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우리가 현재 미국에도 뉴욕이라는 게 점점 집값이 비싸고 샌프란시스코가 비싸니까 요새 뜨는 도시가 어디냐면 텍사스 오스틴. 텍사스 공과대학이 있고 거기에는 삼성의 연구소가 들어가 있고 세계적인 기업의 연구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텍사스 어떻게 뜨는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학이 기반이 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안에 기업과 주거단지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 직장하고 주거하고 출퇴근 거리를 줄인다. 그럼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출퇴근 시간 거리를 줄인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대학이라는 것이 대학 도시가 거대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공장에서 우리가 돈을 벌었다고, 빌딩 안에서 컴퓨터로 돈을 벌었다고, 이제 대학이라는 큰 캠퍼스 안에서 거기 보면 일자리하고 교육하고가 다 한꺼번에 들어있다. 그게 캠퍼스 타운이다. 여기가 부가가치의 원천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근데 집값이 쌓여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육용지가 쌓여 안 쌓여? 교육용지는 값이 저렴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그러면 교육용지가 저렴한데 여기다 뭐 건물 하나를 지으려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에 상하수도 다 들어와 있잖아요. 대학교 전기 다 들어와 있죠. 여기 학생 있죠. 교수 있죠. 여기에 인적 자원이 있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는 이 대학교 땅을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기회가 온다. 또 하나는 교육과 의료를 좋게 한다. 여기가 만약 우리가 신라대학이면 신라대학이 인근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우리가 AI로 지원을 한다.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여기 신라대학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숙사가 빌 때 전부 여기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다른 거겠죠. 지적 자격이 다르게 되는 거죠. 원주 연세대학이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국회의원 때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마을을 만드는. 그럼 이제 한번 AI 시대는 공간혁명을 가져옵니다. 왜? 전국 어디서든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학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한꺼번에 만들면 저는 이 대학이야말로 토지 비용이 적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비용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학 도시를 공과대학이 세거나 아주 이런 데는 기업연구소가 많이 들어오고 기업형, 산학협력형 컴팩트 시티로 바꾸는 거예요. 그가 조금 더 공장을 끼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사람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주말에 근무 안 한다고 하면 다른 회사로 가버려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여기서 일하라 그러면 중소기업에는 일하기 힘들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출퇴근 거리가 멀거나 근로조건 이런 걸 얘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상공단이 있는데 사상공단에는 여기 있는 회사들이 여기 안에 연구소를 만들고 여기에 만약에 주택단지를 만들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사상공단의 일정 부분에 있는 공단 근로자들이 와서 살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를 제공해주면 훨씬 더 기업한테는 비용을 떨어뜨려 주는 거고 거기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고 여기 살다가 우리가 주택청약을 중소기업에 근무한 청년들한테는 주택청약에 우선권을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우리는 중소기업의 인력을 구하기도 더 좋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에 있는 군 땅에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대한민국에 1년에 40만 명에서 50만 명이 귀농귀촌을 하는데 강원도도 많아요. 와가지고 땅 사요. 집 지어요. 나중에 외로워서 못 살아요. 돈을 몇 억씩 써요. 그러지 말고 이 지방대학을 국가가 사서 은퇴자 도시를 만들면은 간호학과하고 물리치료학과하고 거기 다 시설이 다 있잖아요.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럼 아마 군 단위에서 한 5천 명 들어가 살면 군에서는 제일 큰 도시가 될 거예요. 미국의 피닉스가 이미 그냥 50년 전부터 시작했던 걸 우리는 이거를 대학을 살리면서 지방을 살리는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경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대연동 캠퍼스가 있고 용호동 캠퍼스가 있어요. 두 캠퍼스가 다 필요합니까? 만약에 용호동 캠퍼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만약 부경대학에 넣으면은 부경대학이 일어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재수연님이 굉장히 잘하신 거는 부산대학교의 캠퍼스가 금정 캠퍼스, 양산 캠퍼스, 밀양 캠퍼스 3개가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를 팔아가지고 과거에 이게 전부 국고로 들어가는 건데 부산대학이 쓸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캠퍼스 하나를 팔면은 돈이 얼마가 생기겠어요? 그것도 그냥 파는 게 아니고 거기를 전체적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을 해서 팔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한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전재수연한테 박수. 근데 왜 그게 부산대학교만 그 혜택을 얻어야 될까? 안 그래? 근데 현행 법률상 어떻게 돼 있냐면 국가가 돈을 준 거 가지고는 그거를 팔면 국고로 구속되게 돼 있대요. 근데 학교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땅을 산 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고 여기도 지금 건물이 대충 대학 건물들이 다 5층 그렇죠, 그죠? 그리고 단과대학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립대학을 조사해 보니까 이 어느 정도를 사냐 50%밖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대부분 5층짜리 건물이죠. 만약 이 건물을 20층을 짓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63 빌딩이 대단해 보이죠? 그게 딱 5만 평입니다. 5만 평이면 쉽게 얘기하면 3,000평짜리 땅을 20층만 지면 그게 6만 평입니다. 컴팩트하게 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높이 짓자. 두 번째, 매각대금을 학교가 쓸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개발할 수 있게 하자. 기업이 들어오게 하자. 여러분 제가 땅 장사도 아니고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를 어떻게 지었냐면 그건 뻘밭이었어요. 뻘이었어요. 아무도 안 들어오고 연세대학이 샀어요. 연세대학이 돈이 많지 않으니까 연세대학교 그 옆에 아파트를 짓고 국제학교를 지어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높인 다음에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연세대학 송도 캠퍼스, 물론 연세대학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학교가 보통 부경대학교 대연동 캠퍼스 평지에 종점 쓸까고요? 안 그래요? 그 거대한 캠퍼스의 땅에 교육용지로 꽉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대학에 기업이 들어오고 간병인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간병인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절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연세대 신문을 해서 우리가 만약 은퇴자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절대 뭐냐면 국가에 이제 국민의 세금 뜯는 거 정부 그런 거 그만해. 국가가 갖고 있는 1년에 700조 원을 씁니다.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100조 원씩 늘어났어요. 국민의 삶이 뭐가 좋아졌어요? 이제 적어도 집 문제하고 보육 문제하고 교육 문제하고 그리고 건강보험하고 노후연금을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금을 적게 걷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대학이라는 도시, 이 교육경제에 꽉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0만 평부터 수백만 평을 갖고 있는 이거를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내죠. 이거를 근거지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는 길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20년 만에 새롭게 도전해요. 새롭게 도전하야만 우리 자식들한테 저는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애들이 왜 결혼을 안 해? 일자리가 없어 결혼을 못 한다. 왜 결혼을 하냐면 집을 못 구해서 결혼을 못 한다. 근데 지금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 직장이 없으면 전세자금 대출 해주지도 않아요. 일본은 전부 월세로 사니까 결혼하는데 4,400만 원이 드는데 우리는 전세로 결혼을 하니까 3억 원 가까이 있어야 결혼을 하니까 결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못하는데 애를 어떻게 낳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길을 저는 꼭 가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생활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1시간 반 정도에 오는 고속열차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미 일본도 시작하고 있고 중국도 자기부상 열차 같은 거 성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1시간 반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부울경 GTX를 만들자. 왜 서울 경기 사람들만 GTX A, B, C, D 그렇게 만들고 왜 부울경이라는 이 수백만이 사는 도시에 우리가 서울서 여기 부산서 김해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기서 창원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울산 가는 것도 마찬가지. 부울경 GTX를 만들고 그리고 서울서 부산까지 단거리에 철도를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 서울만한 문화 혜택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6.25 전쟁 이후로 대한민국가 피땀 흘려가지고 수천만이 거기가 뭐냐면 50년 동안 갔다가 돈을 갖다 퍼본 게 오늘의 서울인데 그 서울의 문화 수준을 우리가 당장 따라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차 타고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서 강릉까지 철도가 열리니까 오후에 서울에서 출발하게 되면 강릉에 도착해가지고 바다 구경하다가 강릉시장 들렀다가 저녁 먹고 회 먹고 회식하고 돌아와도 12시 이전에 돌아올 수 있어요. AI 시대가 오게 되면 서울서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아니고 이곳에서 와서 쾌적하게 살면서 언제든지 일하고 서울과 왔다 갔다 하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도시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전략을 만드는 이번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오더라도 특히 전재수 대통령 후보가 오면은 서울서 부산까지 1시간 반짜리하고 부울경 GTX를 만들어 달라고 박수를 다시 한번 쳐요. 그리고 부울경에 이제 우리 서울 사람처럼 단일 뭐냐면 철도하고 도시철도가 단일 요금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패스 하나만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재수에 다시 한번 박수를 다시 한번 줘요. 제가 그전에 86년도, 87년 여기 사상의 분단에 있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미국이 제조업이 10%밖에 안 됩니다. 영국이 제조업 10%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제조업이 가장 강한 나라는 중국, 독일, 일본, 한국입니다. 제조업을 잃어버린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이 생산성을 높이려면 전 세계 최초로 AI 기반으로 5G에 28GHz로 전체가 뭐냐면 공단 전체가 AI로 작동되어서 이 공단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내게 되면 이거는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스마트 팩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단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부 공장 사장님들이 자기 창고를 전부 따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의 물류 창고와 하나의 기자재를 만드는 걸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I 산단을 전 세계 최초로 AI 팩토리 산단을 우리 전재수연이 만들어달라고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건 아직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5G 6G를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세계 운명을 달리하는 일이 또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교가 저렇다면은 우리 집사람이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 연세대학 선배 때 부부싸움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까지는 아니고 어린이집에 누가 출근할 때 애를 데리고 가라고 퇴근할 때 누가 데리고 가. 나 오늘 야근했는데 나 야근 없냐 누구냐? 이런 얘기잖아. 애를 좀 늦게까지 맡을 수만 있다. 그 다음에 애가 뭐냐면 하나는 어린애고 하나는 좀 어린이집이고 둘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눈을 딱 돌려보니까 제가 강원도사를 해보니까 중요한 건 딱 있다. 뭐 공장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인허가 하는데 3년 환경영향 평가하고 이런 다 날쌘다 날쌘. 그리고 거기다가 상하수도 놓고 전기 놓고 다 돈이.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초등학교 위치가 제일 좋은 위치더라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에 문 닫는 초등학교가 있거나 신설되는 초등학교가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합시다. 여기 가면은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구청에 보면은 문화과가 있으니까 문화센터 따로 짓고 여기는 체육과가 있으니까 체육시설 따로 짓고 여기 복지시설 따로 이렇게 하지 말자. 요 하나에 들어가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거기에 문화센터, 체육센터 복합에 다 여기 있고 유해를 아파트를 짓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심 내에 이 초등학교 면적이 좀 넓습니까? 보통 평균 법적으로 4,00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영화를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운동장 앞에서 헤어지는 거 봤어요? 다 건물 앞에서 대부분 헤어지지? 안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일제시대에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왔을 때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이는 게 대피시설이에요. 그래서 3층짜리 짓는 겁니다. 조기 축구하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복합화해서 이렇게만 만들어내면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AI가 설계한 거예요. AI가 설계하고 이 복합화에 가장 가까운 게 여러분 용인에 가면은 용인시의 전이 있습니다. 서서히 복합화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도 씁니다. 이제 우리가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이런 게 아니고 캐비넷에 우리가 많은 외국 영화 보면 나오죠. 캐비넷에 다 갖다 놓으면은 그런 교실을 찾아다니는 쪽으로 바뀌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것 또한 법률을 많이 고쳐야 되겠죠.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다시 정체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가장 가까운 데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복합화된다. 또 하나는 여러분 싱가포르를 한번 가보시면은 싱가포르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회 건물을 복합화해가지고 교회가 뭐냐면 일요일날 예배를 보잖아요. 월화수목금 비잖아요. 그런 데를 다 동네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게 만들면은 우리가 훨씬 더 국가의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쾌적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점점 폐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폐교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제 점점 더 저도 공부를 챗GPT랑 공부를 하거든요. 여러분 공부를 내가 쉽게 하는 방법을 하나 해요. 여기 AI 챗GPT를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놓고 얘는 너는 지금부터 A야, 너는 B야. 내가 A한테 음성으로 그러고 답변하면은 너 B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네끼리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 AI 시대가 오게 되면 훨씬 더. 그래서 저는 신라대학이나 인근에 있는 대학이 지금 우리 분당의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데 초등학교 정보화 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중학교 각 중학교마다 한 명 정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한 학교당 2명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아이들보다 IT 교육을 절반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정치인들은 어떤 선거가 오게 되면 교육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자하겠다는 사람한테 몰펴주고 말아요. 다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두뇌의 힘으로, 생각의 힘으로 세상을 진화시키는 건데, 그러면서 교육 투자라는 것이 대한민국은 사람밖에 없는 나라예요. 사람에 투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저는 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교 같은 걸 이용해서 또 우리가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골에 있는 폐교는 한 5,000평 되니까 저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규처 노는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사지러 왔을 때 저기서 살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파 뽑는데 10몇만 원씩 이 땅을 주는데 그것도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여기 살게 하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도 좋은 일이고 그럼 우리가 농민들한테도 좋은 일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제 세금을 자꾸 걷어서 그냥 쉽게 통치하는 시대를 끝내야 된다.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털어놓자. 첫 번째, 국가의 예산을 아껴 쓰는 거 하나. 지난 17년 동안 저출생 예산에 380조를 넣는데 0.7명이 태어나면 이건 정책이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예산을 아껴 쓰는 거.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 8천조 원이 돌아갑니다. 우리 전재수 의원이 금융 전문의에 계셨는데 우리가 8천조라는 게 돈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시장의 원리를 확보하면 더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사학연금재단에서 부경대학교 기숙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여태까지 모아둔 돈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학연금 3천조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해외 부동산에 현재 150조 원을 투자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의 기숙사를 짓고 대한민국 국채가 2.2%인데 3%만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연금도 튼튼해지고 우리도 미래를 열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갖고 있는 자산, 땅 수천조 원쯤 됩니다. 교육부가 갖고 있는 거, 행안부가 갖고 있는 거, 기재부가 갖고 있는 거, 산림청이 갖고 있는 거, 국방부가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센텀시티는 국방부 땅이었기 때문에 저게 센텀시티를 빨리 지을 수 있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우리가 결단만 하면 됩니다. 대학이라는 땅, 초등학교 폐교된 거, 신설된 초등학교라는 교육용지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가 보길 때는 이 행정자산은 교육자산이고 행안부 자산이고 국방부 자산이고 그게 국민들한테 그게 뭐가 중요하다. 다 국민의 재산일 뿐이에요. 그것을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살 수 있다. 정치인들한테 기대지 말고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바꿔나가. 일자리, 집, 보육 교육 문제, 건강보험 문제, 노후경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도전을 여러분들이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 선두에 저는 전재수 의원이 한번 서서 대학도시도 만들고 초등학교 복합화도 만들고 우리가 부울경에 GTX 우리가 부울경 그것도 만들어서 우리가 모든 대선 후보가 여기 부산에 오게 되면은 이거를 공약으로 해달라고 여러분 밀고 왔습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의 기대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권자라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치면 국민들이 항상 구해주는 게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였어요. 안 그랬어요? 87년 6월 항쟁이 그랬고 근무후기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개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정치인들이 망친 나라 국민이 구하는 그런 정치를 끝내 이제 국민들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새로운 위대한 도약을 부산에서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전재수 의원께 마지막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여쭤볼게요.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권에서는 GTX ABC 많이 나가잖아요. 수도권에서 무슨 사업만 해도 BC가 나옵니다. 물경만 해도 안 나와요. 결국은 제가 그때 지역 균형 발전 이번에 이거 경제성 통과,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제성 통과를 겹치면서 인천에서 GTX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이 안 되고는 일본 불경에 하는 이런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강원도 쪽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공대. 농무대가 속초에서 만들어질 당시 그때 지역이 쥐들이 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아마 그게 흘러버려 내놨어요. 그때 농무대 이사장님이 한참 그때 보수에다가 또 필버스 만들고 또 저기 국민도 문마에 필버스 만드는데 그때 아주 열심히 했어요. 결국은 농무대하고 이게 합치고 농무대가 이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나중에 들어갔어요. 우리 제가 있는 방송대학교도 양양에 필버스가 지금 한 번도 못 쓰고 그래서 이래서 하니까 결국은 이것 또한 수도권 집중화의 하나의 그것이 아닐까 다시 얘기하고 수도권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은 모르겠지만 벗어나니까 과연 이제 말을 들으시는 지역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세니까 그 농업에 내가 안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립대 그런 줄 때는 수입도 감소되더라.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는 활동 시기에 가지고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국민대 논술을 하나도 이거는 한 개인의 힘입니다. 이거는 국정이가 대학 도시를 할 때는 새로운 자립 지금 그런 수도 라는 것에 네. 저기 이제 양양에 이제 관동대학 캠퍼스가 있는데 양양 캠퍼스가 현재 10년째 비어 있어요. 사실 이런 데가 국가가 사들여야 됩니다. 사들여서 은퇴자 도시를 해야 됩니다. 거기 한 9만 10만 평쯤 될 겁니다. 근데 은퇴자 도시를 하면 양양의 겨울이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사들이는 방법. 또 하나는 연세대학 재단 정도는 돈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맡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이익을 환수하거나 이익이 학교에 정말 재투자되고 있는지. 우리 영남대학교가 땅이 90만 평쯤 될 거거든요. 90만 평쯤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제대로 학교에, 결국 우리는 국가가 돈을 자꾸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학교를 투자해가지고 학교가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회계가 사업 계획이 정확한지 회계로서의 뭐냐면 이 정확성이 있는 거가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급적 지방에 있는 대학은 저는 국가가 사는 게 좋고 또는 아까 그 8천조라는 거 3천조라는 돈을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저는 BC 이런 걸 별로 믿지 않아요. 저는 별로 중요하게 안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 호남 고속철도 이렇게 닦을 때 BC가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름이 아니 철도를 닦으면 BC가 생기지 사람 길을 닦으면 사람이 열심히 다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소위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가 BC라는 이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부울경 이 자체로 보면 벌써 여기도 1000만이 넘잖아요. 부울경 1000만까지는 안 되는데 450만, 800만 도시에 여기가 제2도시인데 이런데 그런 만약에 이 GTX 이런 걸 안 깔아준다면 말이 안 되죠. 제가 전재순하고 참 노력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건 이 구전역부터 부산 진역까지 이거를 지화하는 데를 제가 여러 차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거든요. 그걸 지화하게 되면 위에 땅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동네가 쾌적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대통령 선거 때는 지방이 한번 일어서려면 좀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수도권은 규제 완화를 해주면 살아가요. 지방에는 투자를 해주자. 지방에는 규제 완화와 투자를 같이 해주고 수도권은 규제 완화만 있으면 돈은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은 가급적 지방에 쓰는 구조 자체를 저는 바꿔야만 운명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부전역에서 부산 진역까지 지하철도하는 제가 약속을 못 지켰는데 세상을 보는 분명한 거는 북극 항로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조선 산업의 화랑 시기가 열립니다. 방위 산업에서 화랑 시기가 틀림없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부산 시민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양산 공장을 부산에 가져올 수 있으면은 자동차 부품 산업 그거 하나로만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가 보고 미래를 보고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하고 질주하는 걸 해야만 아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지난 10년 동안 처음 보는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면 부산에서도 나오는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나와야 세계적인 도시가 돼야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있고 여기가 살기 좋은 도시장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열패감 있잖아요. 우리 지방이라는 거. 강원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강원도 평창이라는 건 누가 알았겠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하고 나니까 전 세계 평창을 많은 사람이 아는 거죠. 이제 부산이라는 데를 부산 국제영화제를 그렇게 잘 키웠는데 저걸 정치 때문에 다 망가뜨려 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제2도시답게 그리고 훨씬 살기로는 서울보다 좋은 도시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저를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원인 신라면까지 오셨는데 플로어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한 번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 생긴 혁신 도시 모델을 프랑스를 모델로 했었잖아요. 이 시즌 2는 없습니까? 저는 이게 제가 시즌 2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부산 금융단지가 왔는데 금융단지가 오래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금융단지에 인력을 어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대학교 상대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부산 금융단지가 인근에 있는 대학교랑 계약학과를 맺고, 예를 들면 거기서 만약에 금융단지가 부경대학이랑 만약에 조인을 했다. 그러면 계약학과를 맺고 거기에 금융연구소가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가 병역특례를 준다고 해야 이게 상호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기업에 있는 그 공공기관,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초중고등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돈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현동 근처에 있는 어떤 초중고등학교라 해서 이걸 자율학교라든 뭐를 학교라든 해가지고 그 학교를 좋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지방에는 국제학교를 과감하게 허락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서 그래 살아야 되냐고. 비행기 타고 갔다 부산이 훨씬 더 따뜻하고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 문제에 있어서 뭔가 부산 금융단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본인들의 자식을 키우는 문제잖아요. 세종시도 처음엔 잘 안 됐어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좋아지니까 정착률이 높아진 거거든요. 문현동에 있는 그분들이 보를 때 내 자식의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을 어떻게 이걸 높일 건가를 그걸 만들고 그것 자체가 전체 부산 전역이 돼야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런데 모든 걸 한꺼번에 좋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시범을 만드는 거고, 그런데 학교를 좋게 만들려면 결국은 대학교가 갖고 있는 AI 역량이나 교수 역량을 가지고 초중고 방과후 수업을 도와주고,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질 자체를 높이면은 이건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정선 예미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너무나 학교가 조그매가지고 국회의원이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칠판에 써놨어요. 걔네들한테 영어 공부 지원을 시켰는데 3년 뒤에 KBS 전국 영어 경진대 상을 휩쓰는 걸 봤어요. 애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교육은 결국 투자의 문제. 그렇잖아요. 30년 전에 서울대학교 그 많이 가던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마고 다 있는데 왜 지금은 머리가 나빠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때부터 떨어지냐? 투자를 훨씬 더 우리가 새롭게 하면은 교육 환경에 훨씬 더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정치인한테 얘기해요. 길 닦아봐야 길이 사람한테 전화 안 한다. 학교에 투자하면 애들도 전화하고 애들도 고마워, 학부모도 고마워. 교육에 저는 이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 거점이죠. 이런 대학 하나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왜냐하면 다 SOC가 깔려 있는데 인재도 있는데 이걸 자체를 규제를 돌파해버리면은 국가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도시가 아니고 대학 도시를 혁신의 기점으로 만들어서 이 혁신 도시와 만나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전략이 될 거고, 이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후회로서 이거를 반드시 연결시키는 길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저거 혼자 외딴섬으로 두지 말고 그 대학과 연계하는 거죠. 아마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공공기관장을 만나니까 우리 동네 지역 할당제를 하니까 어떤 기관은 그 지역 대학생들이 거의 거대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과 자체가 전국 최고의 과가 돼야 최고의 도시가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박정희 대통령의 배울 점이 있어요. 부산대학교 기계과 조선과는 대한민국 최고였어요. 경북대 전자과.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각대, 미국은 대부분 칼리죠. 단과대학교. 종합대학이 이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업과 결합을 하자. 그러려면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이거는 대통령의 넘버원의 과제가 돼요.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 이런 거 지을 때 무려 회의를 72번 했어요. 임기 5년 동안.
회의를 주재하거나 행사를 주재가 72번 했어요. 그게 대통령이에요. 하나의 국가적 전체 혁명적 시스템을 바꾸는 그만큼의 열정과 정열을 퍼부으면 훨씬 쉽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게 대학이죠. 근데 지금 이런 대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대학 하나가 여러분 무너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동네 자체가 황폐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감을 가지면 변화의 주인공이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회자인데 첨언을 하나 드리면은 혁신도시 대구가 사례들게요. 대구의 혁신도시가 완성되니까 10년 넘게 걸렸어요.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토지 매입. 토지 보상 때문에 토지 주장 싸우고 어디 선수가 그러다가 3, 4년 후딱하고 결국에는 이명박 박근혜 돼서야 공공기관이 이전됐는데 딸랑 몇 개 이전됐습니까? 11개. 공공기관 11개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구시가 인구가 증가했습니까? 고용률이 증가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대학도시로 한번 생각해 보죠. 대구대라고 있는데 그건 110만 평 땅인데 70만 평이 돌아요. 근데 대구는요 다 평지예요. 완전히 평지. 토지 매입 시간이 한 3, 4년이 세이브됩니다. 아까 13개 법률자잖아요. 저거는 물질적인 시간이 아니라 저거는 법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의지만 있으면. 그러면은 그게 세이브가 엄청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혁신도시가. 그 다음에 딸랑 공공기관 11개가 가서 도시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학도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스피드하게 그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기업이 가고 복합시설이 가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혁신도시 시즌 1보다는 이게 구도화된 거다. 그래서 혁신도시 2.0 AI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했고 대학도시가 그 컴팩트 시티에서 지방의 헤드쿼터가 되겠다. 그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애정을 갖고 이제 이광재 우리 사무총장님을 듣고 있는 겁니다. 네. 잠깐 네. 다른 게 아니고 그 부산이 해양수도인데 해양수산부가 지금 세종시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의 부산 인구의 근 40%가 자갈치에 난전하시는 할머니들까지도 해양수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먹고 사는 데인데 부산이 전부 지금 업무 보러 세종시에 올라가야 되고 본사는 다 서울에 가 있고 선박회사의 본사는 다 서울에 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에서 해양수산부를 없앴습니다. 삼면이 바다고 우위로는 북한인데 지금 북극 항로 말씀하시는데 앞을 못 내다보고 그런 정책을 이때까지 펴왔고 부산이 죽는 이유도 해양수산이 죽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해양대학교 가장 해운계에서 엘리트죠. 엘리트 집단인데 아주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특히 승선학부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 4년 해갖고 사회생활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배에 갔다가 배 타다가 들어와갖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옛날 같으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담배값도 모르고 시내버스 요금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커온 데가 그 해운계인데 특히 해운계 전반이 아주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해운계의 출신이지만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좋아한다고 절대로 빨갱이라고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수없이 싸웠는데 그렇게 답답한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영도 동삼동에 14개의 해양수산의 기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는 10년 이상 전에 해양수산부를 거기다 유치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당선된 분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저는 좀 생각이 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은행 이전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해양수산부가 내려옴으로써 거기에 산하에 딸려 있는 분이 한 12,000명 식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밑에 뭐 가족인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엄청난 그 부산의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부처가 내려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한번 여쭙고 싶고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이런 게 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해양수산부 그 과장급 이상들 모임에 갔는데 한 20명 정도 모임에 갔는데 거의 100%가 부산 내려가는 걸 반대한다고 합니다. 자기 집이 서울에 있고 애들 교육 모든 거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그냥 부산 내려가는 거는 절대로 그러니까 주말 부부나 뭐 월말 부부 되니까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해양수산부에 근무하고 있다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죠. 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네. 우리 해양수산부를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면서 하나는 정보통신부를 없애주고 그게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미래산업이 죽은 한 요인이고 하나가 해양수산부를 없앤 건데 해양수산부가 부산에서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박수를 부탁합니다. 제주도에 우리가 국제학교를 주니까 제주도에 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애를 공부하는 기잖아요. 우리가 부산에서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면 오겠죠. 그렇잖아요. 교육 환경의 변화가 아마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 돈도 제일 적게 든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나보다 내 자식이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혁명을 기하는 그런 것이 초중고부터 대학까지가 저는 아까 초등학교 복합화 저걸 해놓으면 훨씬 더 애들은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한번 꾀해 나갔으면 좋겠고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이광재는 무슨 얘기를 하고 갔을까? 나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1시간 반 GTX를 연결한다. SOC. 두 번째로는 부산에는 몇 개의 핵심적인 대학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미래의 일자리를 만든다. 초등학교 폐교되거나 신설되면 복합화해서 돈도 절약하고 그것 자체가 인간의 가장 행복한 기본 단위가 되게 한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배운 거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저도 알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맹성규 교통위원장님 우리가 저도 아직 연구는 안 해봤는데 이 김해공항 부분에서 이 군공항 부분은 여러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면 부산에서 다 김해 산업단지가 있지 부산에 산업단지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 김해공항에 있는 군공항 부분이 만약에 이전이 가능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저거 자체로만 아마 일거에 부산 경제가 일어나는 길도 될 건데 이거는 이제 군사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 더 이상 진행하다가 저는 다른 연구를 해야 되니까 연구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학 도시를 어떻게 좀 만들 것인가 하는 건데요. 그 21세기 과거는 그 산업 발전이 공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20세기 공장은 그 산업 발전은 공장에서 나왔다면 21세기는 도시가 이렇게 리드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시가 에서 이제 대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정부 정책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대학과 도시가 사실 따로 없잖아요. 착동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무수한 정부 정책을 교육부, 산업부, 국토부 하고 있습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대학과 도시가 따로 그러니까 어떤 고독한 성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들을 사실은 오늘 대학 도시를 한번 바꿔보자는 게 깔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페이시하고 좋은데 우리가 엄청난 법률도 바꿔야 되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대학이 경쟁력을 좀 가져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첫째는 앞서 나왔습니다만 대학 관련 규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됐어요. 외국은 가보면 대학 안에 그 세미나도 하고 숙소 레지던스도 있고 세미나 숙소도 있고 바깥 호텔 나갈 필요 없어요. 호텔에서 레지던스 숙소도 하면서 컨퍼런스도 하고 그런 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기업형 공장이라든지 산업협력 이런 단지 같은 것도 다 있거든요. 연구 R&D 중심으로 있지만은 근데 우리는 그 규제가 전부 다 지금 대학에 이런 그 산업협력지구를 만들려면 무슨 법을 하는지 아십니까? 산업협력지구. 그리고 캠퍼스 융합지구를 하면 산업집정법, 산업법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난센스잖아요. 어떻게 그런 법에 의해서 대학 부스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통합된 법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아까 센터주식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수용 비행장을 만들어서 그 토지 배수가 좋은 것도 있지만 센터주식을 무슨 법으로 만든지 아세요? 도시개발법이 아니고 산업협력법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제일 빠르고 그 유착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변종인데 대학 도시가 제대로 들어가면 그런 지금 단계화된 규제 관련 법들 통합이 된다. 지금 국토부에서 캠퍼스 타운, 캠퍼스 융합지구 법이 있죠. 교육부에서는 링크 사업, RS 혁신, 플랫폼 사업, 요즘 라이스 플러스 글로컬 30 사업, 매일 사업이 다 있습니다. 중기부의 사업, 산업부의 사업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대학 도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그 13개가 되든 그 다음에 이런 캠퍼스 개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결합되는 그 대학 도시에 되려면 부지 개발에 대한 그 용도지역이라든지 그런 완화를 해주고 여러 가지 산업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믹스해서 이렇게 그 원셋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여러 부처가 다 관련돼 있고요. 여러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강력한 거버넌스 없으면 맨날 말만 하다 또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었을 때 이걸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법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앙부처를 왜냐하면 국토부, 교육부, 산업부를 매일 할 거예요. 자기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통합해 줄 수 있는 거버넌스 생기고 대학 쪽에서는 그런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부지 개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사실 대학에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차원에서의 어떤 거버넌스, 공공기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중앙 차원의 거버넌스와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를 같이 만들어줘서 잘 좀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지금 하는 식으로 정부 좋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글로컬 30 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잘하는 몇 개 주고 배우는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특화형, 항공계통으로 한다든지 신라대학 같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특화형을 해서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 방식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처 문제, 아까 돈 문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산업협력 문제도 이제 물론 대학도 주관을 해야 되지만 기업이 좀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데 기업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대학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대학 평가라는 우리가 시험은 시험에 잘 맞춰서 공부를 하잖아요. 평가 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대학도 발전해 나가는데 대학 평가는 이런 대학 도시를 만들 수 있는데 전혀 인센티브가 없어요. 평가를 점수를 잘 안 줘요. 그게 없어. 중앙일보 평가 같은 데 좀 있습니다만은 교육부 같은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리 하자고 해도 대학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학 평가 제도도 같이 바뀌어줘야 이런 공인이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그 대학 평가를 할 때 우리나라 대학 평가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 수능 점수, 그죠? 논문 건수, 대학은 수능 평균이 몇 점이더라고 평가하잖아요. 그다음에 지원율 이런 거 하는데 좀 다른 이야기 들으면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같은 데서는 대학이 만드는 새로운 일자리 수 가지고 자랑을 하거든요. 그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렇게 페이퍼상의 평가가 아니고 실제로 대학 도시라든지 이런 새로운 AI 혁신 시대에 맞는 평가 제도로 대학 평가 제도도 같이 바꿔줘야 되는 그러니까 좀 교육부 상황이지만 그런 시스템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거버넌스 체제,
그다음에 법체계, 규제 이런 것들을 다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만들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단기 대책하고 중장기 대책을 잘 만들어서 해야지 이거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매일 논쟁만 하고 5년 10년이 있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성과 낼 수 있는 정책, 중장기 정책을 잘 구분해가지고 그분에서 통합을 통해서 법적 통합해서 가야 되고 그러려면 앞으로 정부에서 이걸 좀 강력하게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더라도 그 목소리가 또 지역에서 대학에서 나오지 않으면 중앙에서도 안 받아들이죠. 그 목소리가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의 어떤 디맨드가 같이 있어야 된다. 네, 이상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김해 연구원 김재원 원장님께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해 연구원장 김재원입니다. 저는 이곳 신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휴직 상태로 지금 김해 연구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참석을 해봤는데 오랜만에 가슴이 좀 뛰는 어떤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광재 사무총장께서 지금 주도하시는 이런 교육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교육 문제를 논하면은 뭐 하루 이틀이 이제 걸릴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죠? 그렇지만 이 교육의 문제를 국가 어떤 혁신적인 아젠다로 끌고 가는 것하고 또 혁신 도시를 갖다 만들어서 대학 도시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을 살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상당히 저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게다가 컴팩트 시티라는 용어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컴팩트 도시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그런 강의였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뭐 이렇게 준비했던 자료를 보시면은 대학 도시의 어떤 설립의 필요성과 배경을 갖다가 아마 이미 논제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조금 제외시키고 기존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우리가 주요 한계점도 있고 또 그 원인도 지금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있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인제대학교랑 같이 글로컬 대학에 현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글로컬 대학에 지정되어 있는 타 대학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김해가 갖고 있는 이제 글로컬 대학은 이제 지자체와 대학이 연합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대학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2025년도에 김해시의 슬로건이 대전환의 시작, 글로컬 시티 김해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통해 가지고 도시를 갖다 대전환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학을 갖다가 혹은 도시를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킬 것이냐 5가지를 갖다 제시를 합니다. 크게는 공간입니다. 대학의 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간을 갖다가 새로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자라는 거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김해시 같은 경우는 실은 복합 도농 도시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습니다. 구도시가 있고 진영이 있고 또 장류신 도시가 있고, 그래서 뚝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연결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이 같은 모습은 일본의 히메지시라는 곳이 있는데, 히메지시라는 것도 이와 같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도 약 52만 정도 되고 현재 히메지가 약 56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갖다가 이제 벤치마킹을 갖다 하고 있는데, 히메지시가 성공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컴팩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갖다가 컴팩트화 시켜가지고 초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걸 많이 들어봤지만 스마트 시티를 가기 전에 컴팩트 시티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공간에 대한 부분을 해서 미래를 여는 초연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 경제 부분입니다. 이코노미 산업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산업에 대한 부분이 아까 저게 이제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학 안에 산업체 R&D가 들어와야 되겠고 또 기업이 들어와야 되겠고 그런 거죠. 김해 같은 경우는 김해 전체 도시가
대학 캠퍼스화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대학교 하나만 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김해에 있는 대학교가 특수대학 말고 3개가 있습니다. 그 3곳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묶어서 하나의 어떤 캠퍼스 시티를 만들자라는 것을 갖다가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누리는 이제 포용도시를 갖다가 이제 표방해가지고 생활 쪽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교육에 대한 문제를 이제 오늘 사무총장 통해 가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교육의 문제를 갖다가 일상 속에서 이제 배움 도시를 만들자 해가지고 특정한 학과를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실은 김해시가 전액 장학금을 갖다 다 주는 학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소위 이제 스마트 물류학과인데, 스마트 물류학과는 인제대학교의 신규 학과입니다. 신규 학과를 갖다가 김해시가 모든 걸 갖다가 다 쏟아부어 가지고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제 부산 이제 신항이나 이곳을 통해 가지고 지금 물류가 흐름이 이제 핵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항공은 이제 동서를 갖다 움직이지만 이곳은 남북으로 움직이는 핵심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이 물류의 허브가 바로 부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인재를 키우자는 뜻에서 스마트 물류학과를 갖다 지금 만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 환경입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은 이제 김해시는 특별하게 좀 탈플라스틱 정책을 갖다가 오래전에 세웠습니다. 혹시 언론에도 많이 언급됐는데, 우리 화장장에 가면 화장을 하고 난 뒤에 조화를 갖다가 이제 다 뽑는데 이것을 전국에 최초로 다 없앴습니다. 생활을 갖다 다 만들고 엄청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차근차근하게 해서 탈플라스틱 2.0을 갖다가 만드는 어떤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를 만들자. 이 큰 틀에서 때 5가지 어떤 대준안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글로컬 시티 김해를 만들자, 그런 취지입니다. 인제대학교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연구 원장님도 이제 말씀하셨던 게 새로운 어떤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인제대학교 역시 사립대학이잖아요. 사립대학이고 김해시와 인제대학이 새로운 어떤 거버넌스를 갖다가 미래인재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발족을 못했지만 김해시가 약 500억 정도를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재단의 이사장은 김해시장이 됩니다. 대표이사가 총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성공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실은 이제 막상 가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제한된 방향성, 그리고 사립대학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재단의 어떤 매니지먼트가 독특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화롭게 끌고 갈 수가 있는 부분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도전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김해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올시티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료에 지금 적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저는 토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재원 원장님 역시 여기 현지에 살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것 같아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제가 존경하고 살아가는 우리 부산대학교 김홍수 교수님께서 토론을 읽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이광재 총장은 왜 맞추고 그냥 갚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가면 안 되지. 예의가 아니지. 뭐였으면 1시간을 하더라도 그럼 30분 하고 30분 이야기를 하고 마치는 거지. 전달 꼭 하십시오. 네.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 네. 이광재 총장 발표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흥분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산 시민들은 좀 미안했습니다. 제가 이광재 총장을 2000년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롯데호텔에서 제 처음 만난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3프로 때 롯데호텔 아침에 만나네. 아침에 그 조차 모임을 여기 사실은 여기 총장을 했을 때 이병하 총장이라고 했습니다. 3프로 때 아무도 안 만나줄 때 이제는 제노 그때 비서였습니다. 제노와 이광재 비서관이었는데
부산 시내 총장급을 제가 좀 그 형님 그 제노 위원장 그 당시 비서가 아침에 조차 모임을 하려는데 3%다 보니까 안 만나려 한다는 게 근데 총장급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게 강사를 그때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이명학 총장도 말씀드리니까 선뜻 그 태평양 그 사장도 하신 분인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30대 고만인가 이래가지고 이명학 총장을 모시고 그 롯데 40몇 층인가 거기 이제 아침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샤워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왔는데 그때 이강재 총장 비서를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이병환 총장님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제가 청와대 비서관 할 때 이병환 총장을 두 번 모시고 제가 식사 대접을 2018년도 7년도 8년 했는데 마지막에는 사실은 마지막에 너무 치매도 걸리고 이러면 힘들어 하셔서 그 몸을 이끌고 저한테 옆에 오셨더라고요. 내가 총장님 한번 알아봐도 되겠냐고 내가 그 알아보고 그 다음에 돌아갔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광재 총장은 내가 넘을 수 없는 총량이 있다고.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막 불질러 놓고 자기 잘났고 굉장히 자기는 부산시 이거는 상당히 가리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산에 와서 이렇게 막 자기는 이렇고 저렇고 좋은 아이디어 있고 그렇게 가버려요. 또 어떨 때는 부산시장 출마한다고 뭐 소문나다가 또 자기 또 뭐 또 안 되면 또 그만이고. 근데 난 좀 무책임하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있는 데서 말해야 되는데 없는 데서는 칭찬해줘야 되고 있는 데서는 내가 반말해야 되는데 나는 오히려 그러면서 제가 좀 자괴감을 느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왜 그럴까? 부산에서 올해 제가 42년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이런 제 칼럼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요. 20년을 진주에서 살았고 40년을 내가 부산시내를 직장도 좋고 결혼도 좋고 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나는 민주당 제가 오르트 연구소라든지 옛날에 변사한 위원장도 계시고 저기 이길 사장님도 예비 사장 와 있었어. 난 사람 숫자는 필요하지 않아. 많지 않다. 나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고민을 하겠냐라는 측면들인데 내가 40년 동안 부산 살면서 내가 죽기까지 한 뭐 10년, 20년 살겠지만 죽기 전에 내가 좀 이게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담보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좀 이게 불편해서 우리 박창근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내가 전공에 안 오려고 사실은 내가 몇 번 부산대학이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공대 학자도 찾고 이랬는데 그냥 뭐 우리 전 선생님이 그만 내보고 운송을 하라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내가 몇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김해공항 문제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2012년도 공약 만들 때 2010년도부터 했는데 답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천공항으로 옮기면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군이 걸려요. 미군이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근데 부산 시민들이 가덕도만 요구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시민사회연구원에서 보고를 3번 했습니다. 동남권 상생형 공항을 만들자. 세계공항은 도시 근처에 있더라. 그러면 제5 전술 비행단을 사천으로 끌어내면 저기에 할주를 2개 만들고 하면은 사실은 물류 문제를 가덕도보다는 부산하고 이거 신항하고 하면은 여기가 훨씬 나을 수 있다. 그래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에는 법을 앞에 시민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할 때 부산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나 이랬습니다. 물론 가덕도도 좋지만 가덕도는 제가 그때 이희가 항공대학하고 자문도 나종만 원장님 내가 모자를 맡고 있었는데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 밑에 25m를 갖다가 박아야 되고 자신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다가 바람이 저게 철새뿐만 아니라 바람이 저게 가능한지 자기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그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부산이 우리 후손에 진짜 살 수 있는 게 뭔가 했을 때 물류 세계 해양 육료 공군 와야 돼. 부산에 분명히 그 공항이 세계적 공항이 있으면 분명한데 순차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랬을 때 처음에 부산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건 뭐냐면 이걸 철거하는 거였거든요. 부산 김해공항을 없애고 저쪽으로 가는 거야. 그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전에 어떤 나왔지만은 그 생각이 좀 그 부분을 같이 좀 해보자. 나는 이강기 총장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어떤 아이디어들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들으면서 했던 거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이광재 총장이 말하는 이거는 아마 이번에,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선 공약으로 아마 이거는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제가 했던 게 5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그거를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맡겨나가 가능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금 처참한 이 상황을 두고서 한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학에다가 대학 부지, 제가 교육문화 비서할 때 양산 부산대 병원을, 양산대 부산대 그 부지 있는 거를 4,000평인가요? 그걸 좀 팔아가지고 반은 국가가 가져가고 반은 부산대학이 2,500을 쓰게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했었는데 전재수 의원이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에 그 기재부가 반대해가지고 기재부에서 그걸 풀기 위해서 나중에는 두드려 제치니까 기재부가 부산대학만 해줄 테니까 떠들지 말아라고. 근데 이거는 부산대학만이 아니고 이거는 다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래 영남대도 걸리고 그때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산대학 전화한 총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너무나 설치를 구입돼가지고 여야를 넘나도 막 자기가 하겠다고 푸르만 주면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살만하고 저도 찬성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그 다양한 사례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무슨 전제가 돼야 될 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관한 부분은 이 비수도권 이 심각한 사항을 거론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걸 갖다가 중앙정부가 이걸 대통령직 손 밀지 않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보다 나는 그 불가능하다. 그 부분을 사실 이야기 듣고 싶어요. 딱 하나 물어보려면 이거하고 연계시켜서 이 대학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특히 스카이 대학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김재원 원장님 오늘 되게 반가우신데 물류학과에 전액을 주고 자금을 아무리 준다 하더라도 연대 물류학과가 되고 여기 됐을 때 이제 내가 가겠냐. 부모가 가게 하겠냐.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 부분을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라 이걸 우리가 나는 한스러운 게 삼성 그 연구소 연구원이 5,000명이거든요. 우리나라 5,000명 되는 연구소가 있습니까? 국가기관이 내가 교육비서관 하면서 하나를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부에다가 뭐 기획서를 내라 하면 그걸 국가 교육개발이라고 있는데 그 개발에서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은 국가 집행제 같은 그 세종대왕처럼 이 문제를 수도권 문제를 풀지 않으면서 연고대 스카이 대학에서 그 정원회가 지금 지방대학에 정원회를 제가 제 스스로 재책스러운 거는 그 정원회를 없애려니까 수도권에 있는 총장들이 저 촌놈 올라와가지고 저 누구냐 틈만 되면 잘라내려고 하지 그 뭐 수도권도 보니까 11개 대학은 자기들끼리만 총장들 모임을 따로 합니다. 11개 이외에는 끼워주도 안 합니다. 그 총장들 모임 아침에 조차 모임 가보면 이런 현실들이 엄연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소 잡는 칼이나 닭 잡는 칼이 아니라 해부용 칼을 들이대서 이걸 해부를 해야지 이걸 그냥 스타 어식처럼 내 해보니까 좋더라 뭐 내가 캐나다 가봤다 어디 가봤다 된다 나는 그거는 나는 첫 번째는 나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게 진행돼야 된다는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걸 누가 맡아 할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되려면 사실은 이거를 할 수 있는 주체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답이 없어서 그 정부, 지방정부, 대학이라고 해놨으면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적어도 핵심도시를 핵심을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지방에다 공공기 이전할 때 부산을 비롯해가지고 각 시도에다가 인재개발이라는 걸 10억을 줘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서 연계해가면 해라고 시도로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됐거든요. 이 지방 이전은 됐지만 그 다음에 핵심은 모르겠거든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대학이 참 현실을 낭만적으로 봅니다. 진짜 부산대학이 부산교대하고 통합이 됐지만 부산대학 다른 대학에서는 전북대학과 전주교대하고 통합하려느냐 안 하려합니다. 유일하게 원하는 대학이 누구냐면 부산대하고 부산교대고 서울대학과 서울교대는 원합니다. 왜? 서울교대하고 부산교대 땅값이 있습니다. 값이 안 나가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이 엄연한 상황에서 노는 부지를 어떻게 하라, 합쳐서 해라. 용당 캠퍼스 누가 들어갑니까? 지금 이제 그 북경대학에 용당 캠퍼스 저렇게 10년 이상을 있지만 누가 뭐 대학 들어오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 북경대학에서는 호텔을 짓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대학
뭐 연구소라든지 이게 그 기업 들어오라 해도 그 위치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학이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학이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총장 사님마다 바뀌죠.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를 잘못됐을 때. 양산에서는 지금 또 땅 내놔라는 거죠. 부산대학에 너가 안 쓰려면 내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부랴부랴 지금 2개 건물 짓고 한 개는 지금 건물 지어가지고 양산하고 반반 쓰기로 같이 합의하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뭐 비전이 있는 게 아니고 급급히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부산 교대하고 2개가 있지만 이 대학이 처한 사항이 그래도 국립대는 사립에 대하면 훨씬 좋은 거죠. 사립은 사실은 교수님들이 3천만 원짜리 교수님이 계시고 내 미래가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대학 유효부지를 가지고 개발하자. 굉장히 낭만적이고 나이가 있어요. 이러려면 굉장히 심했습니다. 또 아까 전에 예를 든 게 초등학교 부지를 갖다가 하자. 누가 책임집니까? 나는 그 복합화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100% 찬성합니다. 제가 교육문화 비서관 할 때 그걸 복합화 하는데 제일 그림돌이 뭐냐면 초등학교하고 교도소하고 똑같습니다. 용산에 옮겼던 홍익대학의 그 교수님, 건축학하는 교수님 계시죠? 유행윤 교수님. 그 교수님이 그 앞에, 우리 정부 앞에 초등학교를 갖다가 좀 이렇게 5층짜리 건물을 해서 좀 이렇게 건물을 띄우려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교육부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도소나 5층, 6층, 10층들이 함양중학교, 지금 화강고등학교 10층 안 지어서 8층인가요? 통제가 돼야 된다. 같은 건물 안에 있어야 아들 사고 안 치고 공부하면은 딱 그 안에만 있다가 집에 바로 가기를 원하지 5층짜리 건물을 동선 입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고교 학점제가 되면은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안에서만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건물을 사실은 일이 좀 나누어서 애들이 좀 쉴 때도 좀 쉴 수 있고 자기가 쏘고 하고 어떤 건물 저 건물을 하고 미국 가면 다 그렇게 하거든요. 다 유럽 이런 데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최유롱이라고 지금 현재 부감이 있습니다. 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뜬 이유가 뭐냐. 한수 교육감이 지금 현재 그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부산시 한수 교육감이 펼쳤던 넓은 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느 도시에서도 못했던 걸 뭐냐면 제가 못했던 거를 한수 교육, 보수 교육감이 우리가 굉장히 어떤 정책으로 보면 교육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는 저렇게 미를 붙이도 되나 싶은데 학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넓은 학교를 갖다가 부산의 넓은 학교를 갖다가 이렇게 가감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제가 고민했던 그 당시에 교육문화 비서관하면서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학교는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해가지고 한쪽으로는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보면 그렇게 사례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해가지고 교육을 그 초등학교 교육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교장 선생님들 제일 뭐라냐면 만약 이게 넓은 학교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왔을 때 저는 체육관도 짓고 밑에 수영장까지 지으면 어떻겠다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제2교장제도를 두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교감생들이 자기들이 책임이 안 오는 거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교장선생님 다지를 하면 자기는 좋은 학생들 교사를 만들어내는 데 있지 선생님을 아들 교육을 시키는 게 임무지 이게 지역 그 주민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내가 책임지려 하면 밤 8시, 9시까지 있으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눠가지고 3시까지는 교장선생님이 교육에 관해서는 교장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제2교장 내지 교장이나 두 개 있으면 좀 하면 교감이라든지 이걸 해서 자주 수업을 하는데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수업을 하는데도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고 더불어 부탁을 드린다면 원래 대학의 직원 선생님들이 사립대학에 보수를 많이 못 주기 때문에 이제 방학 시즌에는 3시면 마칩니다. 근데 또 이런 행사에 직원 선생님들이 협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오늘도 학교 졸업식도 있고 근데 전재수 원실에서 연락하니까 총장님이 좀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제가 학교에서 나쁜 짓을 안 했는지 관리팀장님이 그 하시는데 좀 적극 도와주라. 그리고 보니까 직원 선생님들이 한 10분 이상 오늘 여기 오셨어요. 관리팀에서.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나갈 때 정리할 때 제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도와주셔가지고 요 책상도 볼을 다 해가지고 저 밖에다가 내는 작업에 그 전재수 의원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부분에 저는 이제 정의론에 보면은 미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 우리는 정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미덕을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론에 보면 마이클 샌들이 했던 정의론에 이제 옛날 저서들이 한 10몇 년 전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정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권력의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의와 미덕은 상당히 벌초라고 하는 것은 관련이 있는데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적 정의인데요. 샌들이 굉장히 이 정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참 미덕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인기가 없는데 한국의 정치가 미덕이 사라지는 정치가 지금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 난리를 유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에 이런 미덕이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권력이 미덕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마키아벨리라든지 니체가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공리주의지만, 그러나 이제 이 미덕이라는 벌처라는 말은 라틴 말 비르투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현대 영어에는 사라진 비르투에는 용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김홍수 교수님, 부산대학교 지금 4대 학장님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그 정직과 용기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니까 방향을 맞춰가지고 뭔가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무너진 거죠, 스스로. 판사 출신은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글에서도 받고 또 법조인한테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의는 지금 우리 사회에 합리성도 필요하고요. 공동체를 위한 미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권력도 들어가 있는데 권력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래서 이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립하는 데는 우리 사회가 때로는 냉정도 찾고 합리성도 찾고 이런 여러 가지지만 전체 공동체를 위한 미덕이 될 때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김 학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혁신도시, 대학혁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성훈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뭐 대선 캠프 공약 이런 걸 할 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발표는 좀 보완된 내용이긴 한데 조금 전에 김홍수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과 한국 사회 현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상당히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수도권이나 강원, 충북 정도에는 이런 걸로 하면은 상당한 니즈가 있지만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고착화된 시기에는 이 논의는 상당한 많은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55쪽에 조금 많이 쓴 이유는 많이 썼습니다. 발제자 발표보다 제가 많이 썼는데 처음에 보내준 자료가 너무 적은 거예요. 양이. 그래서 제가 행사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자료지 분량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썼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론은 어느 한 이론을 버릴 게 아니라 이 이론들이 지금 진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성장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 최근의 논의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는 60쪽에 보면
혁신대학의 기반을 둔 그 지역이 어딘가 오늘 이광재 우리 총장님이 소개한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여러 이 설명하는 이론 중에 트리플 헬릭스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플은 이제 세 개라는 말이고 헬릭스는 나선입니다. 그런데 산악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악관의 이 조합은 모든 지역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또 경제학에 보면은 진화경제학이라는 게 있고 행동경제학이 있는데 다 두 가지는 진화심리학하고 여기서 노벨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운칠복삼이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썼는데요. 인생은 제가 볼 때 55세 넘어가면은요 운이 70%고 기술이 30%가 아니라 복이 30%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행동경제학인데 실리콘밸리 신화에 대해서 책을 쓴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실리콘밸리는 산악관보다는 정말 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의 결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는 하고 싶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실리콘밸리도 있고 보스턴도 있습니다. 보스턴의 그 지도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앙에 보는 약 삼각형 모양의 이 부분이 캔달스퀘어인데 그 밑에 MIT가 있고 거기서 약 그 11시, 10시 방향에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책이라기보다는 대학이 워낙 메이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모더나라든지 바이오젠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광재 총장님의 그 발표에는 없지만은 워툴루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바로 토론토 대학 출신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AI를 이끌었던 사람이고 오픈 AI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토론토와 워털루의 일종의 코리도 회랑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광재의 그 사무총장님의 발표가 가장 많은 데가 케임브리지가 아닌가. 또 아까 그 민행공대 설명을 했는데 그걸 툼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아주 중요한데 저는 생각에 균형 발전과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은 핀란드의 에스푸시라는 데 제가 한 6, 7년 전에 한번 가봤던 데인데 알토 대학은 헬싱키에 있는 공대나 예술대, 경영대, 디자인대가 결합돼 가지고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알토 대학이고 그 다음에 오타니엠이라는 그 기술과 혁신과 관련된 그 지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핀란드 사례가 있고 67페이지에 보면은 인도의 이제 방갈로라고 하는 이게 인도과학대와 인도기술대학은 굉장히 인도 전역에서 경쟁력이 높은 데입니다. 중국의 이제 선전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천이죠. 여기에 이제清華대학하고 북경대학이 왔지만은 2011년도에 남부과학기술대학을 만들게 됩니다. 이 대학이 지금 불과 10몇 년밖에 안 됐는데 이 성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여러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설명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기억에 그 한국의 판교 테크노밸리가 원래는 판교 산업단지인데 이게 만들어진 게 2006년 요 어간에 손학규 지사가 시작을 했고 제가 너무 기억을 잘합니다. 제가 또 거기 경기도 부지사하고 토론을 SBS에서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 2006, 7년도에 판교 산업단지가 그 당시에 조성이 될 때 상당히 노무현 정부와 갈등이 심했습니다. 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므로써 10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에서 그다음 지금도 보면은 판교가 다 가져갈 것 같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강남이 IT의 최고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상암이고 3위가 판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IT의 지형을 바꿨습니다.
10년 이내에 바꾼 거죠. 그래서 왜 부산시는 이런 아이디어를 못 내놓느냐라는 거예요. 그 부산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저는 엑스포 이야기할 때 정말 그 개탄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대학의 문제를 볼 때, 이제 솔직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요. 한국의 지금 대학을 바라보는 이광재 총장님의 그 시선이 저는 좋은 게요. 한국의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다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생존, 이거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도 대학을 이 중국 유학생, 베트남 유학생이나 받아서 그냥 재정 문제 해결해. 이게 지금 대학의 그 생각들인 거예요. 대학 안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대학을 새로운 대안으로 지금 보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대학 혁신도시 이것도 너무 그 안에 논리라든지 파급력 너무 약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 대학이 제가 이제 성경의 한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경에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했던 것 중에 너의 약함에서 온전함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이후에 초기 기독교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어떤 것이 있었지 않았나, 질병이. 저는 생각에 브레네 브라운 같은 여러 학자들도 있지만 심리학 복잡을 한 사람 중에 저는 생각할 때 핀란드의 사례라든지 북유럽의 사례라든지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에 정직함을 가지고 거기서 대안을 찾을 때 저는 박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핵심적인 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4쪽에 보면은 혁신 캠퍼스 사업이라는 걸, 캠퍼스 혁신 학과 사업을 합니다. 여기 우리 김재원 우리 원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대학이 있었는데 요기에 대한 논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 논의를 갖고 갈 경우에는 더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오늘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 중에는 75쪽에 보면 저는 생각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이 4년제 모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리버럴 아츠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이라든지 북유럽의 또 유럽의 상당수의 국가는 볼로냐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볼로냐 대학이 1000년도에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이 북유럽과 영국은 3년제 코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과잉 투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되는 거 미국 이상으로 여러 가지 4년 가지고도 안 되니까 학원도 다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경쟁력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생각에 이제 이거는 단기간에는 안 되지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대학이기 때문에 학제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초등학교 1년 땡기겠다. 그건 잘못됐지만 영국처럼 학교 들어가기 전에 프리스쿨이라고 하는 1년을 노는 그 과정을 국가의 우상교육으로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제 개편이라는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섹시한 무슨 이야기 듣고 흥분해가지고 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완전 교육부가 망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윤석열 정부의 그 여러 가지 그 정당성 기반이 흔들렸는데 저는 생각에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AIX에 대해서 AI로 이야기를 하지 않죠. 여러 가지 everything에 대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기능 중심으로 저는 대학 재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78쪽에 보시면 그래서 저는 생각에 서로 이제 그 기능적 분담이 없이 참다 경쟁을 다합니다. 제가 부산대학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부산대학에 무슨 관광경영학과 이거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대학은 기초과학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부산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이 되는 순간 대학원에 대한 예산을 엄청나게 증액을 하고 학부 정원을 대폭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사립대학 같은 교육중심 대학으로 줄을 설 대학들은 역시 정원 감축을 하고 대학원 정원을 감축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79쪽에 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80쪽에 보면은 공유연합대학을 저는 해야 된다. 그리고 81쪽에 보면은 대학 특성화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원제가 있는 분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만들어서 온 대학이 전부 다 종합대학이에요. 못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은 대학 정원 감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교육의 과잉 지출을 줄여야 된다고 해요.